네, 안녕하세요.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기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에서 센터장 맡고 있는 최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저희가 귀산하고 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기농을 준비하시면서 필요하신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간중간에 제가 유의사항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희 같은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미디어나 그 포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선정하시는 것도 그렇고 작물을 선정하시는 것도 그렇고 약간의 시행착오들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기농을 준비하는 기농을 준비한다는 게 기농뿐만 아니라 귀산도 마찬가지고 귀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농기순 통계를 보면 100명 중에 96명이 기촌을 하고 계시고요. 기농은 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사를 목적으로 농촌에 가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반이 부족하시던가 자금이 부족하시던가 아니면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촌을 하셨다가 기농으로 옮겨오시는 퍼센티지가 한 20에서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반이 있는 분들은 바로 기농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지만 기반이 부족하신 분들은 기촌을 하셔서 기농으로 옮겨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농이라는 게 농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하는 인력을 일정 부분 대체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한 것도 있고요.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농업이 활성화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농촌이 먼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도시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도시에서 계시면서 경험하셨던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던 거, 직장 생활을 하셨던 경험들이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농촌에서 농업이 아닌 농촌이란 공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전개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이게 안 먹히. 저는 농촌이라는 공간을 좀 희망의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농촌을 좀 보실 때 좀 비전이 있는 걸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또 하나는 농촌으로 가시면서 가능하시면 마을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을 안에서 준비하시고 그 안에서 정착하셔서 지역민들과 같이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이 꿈꾸시는 현실을 꿈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전라남도,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전라남도로 여러분 많은 기농을 준비하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이 저는 전라남도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선택하셨을 때 그 지역에 최소한의 지형이나 역사나 문화 또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고 또 하나 이쪽 보시면 제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대표 작물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은 저희가 농업을 하면서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하나는
농사를 짓지 않고 지역에서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이 지역에 가셨을 때 이런 자원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형적인 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알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정말 큰 지역이죠. 대한민국의 1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섬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섬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삼면이 전라남도는 남해와 서해를 바다가 끼고 있어서 여러분이 바다 근교로 가셨을 때는 아니면 섬으로 가셨을 때 농업과 병행해서 체험 프로그램이든 힐링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지자체가 전라남도가 22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표기한 것은 5개 시군에 17개 군을 표기하고 있는데요. 한 개시가 빠져 있습니다. 22개 지자체 중에 목포시는 동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농지로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목포를 제외한 21개 지자체가 기농지촌 지역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육을 받고 계신 분 중에 목포가 고향이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기농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무안이나 영암 아니면 해남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목포에서 그래도 농사를 짓겠다 하실 때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창업자금 외에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업자금 대상은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했을 때요. 그 지자체, 그러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농업 예산이 얼마나 있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매년 조 단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입 단계, 진입 단계에서는 여러분에게 큰 혜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농업을 하실 때는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농업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작물이나 이런 재배하는 거, 가공하는 거, 체험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전국적으로 월등히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 어느 지자체보다 전라남도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런 코로나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 소비자의 트렌드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가 확장이 될수록 소비자들은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선호하더라는 거죠. 근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친환경 농업 1등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농산물 인증 면적도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요. 축산물 인증 농가 수도 전국 톱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또한 전국의 인증 면적이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농업을 하실 때 앞부분에서 예산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신다고 하면 그 어떤 지역보다 농업을 하기에 유리한 지역은 아닐까 싶고요. 또 최근에 도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초미세 농도, 그러니까 대기질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대기질이 가장 좋은 곳이 전라남도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제주도까지는 내륙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옮겨가기가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라남도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라남도가 서울 수도권에서 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은 전국 일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목포나 여수까지 KTX가 있고요. 또 공항도 지금 무안하고 목포하고 여수에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적인 면에서도 뭐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죠. 그리고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리적 거리가 먼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해양 생태 자원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원을 적절히만 이용하면 도시민들이 요즘 원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농촌을 바라봤을 때 쉬어가는 공간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저희 센터로 방문하던가 아니면 저희가 박람회장 이런 데서 많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 청년들을 만났을 때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스마트팜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마트팜이 전국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전라남도이고요. 좀 최근에 이 스마트팜을 이용하는 게 아열대 작물을 많이 합니다. 아열대 작물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다음으로 전라남도가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물, 새로운 희망, 미래 작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전라남도에서 그 삶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것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하고 귀어를 하고 귀산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해서 살아가시면서요, 지금도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기를 나는 농민이라고 규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은 귀농하신 분들 스스로가 당신들을 귀농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에서 이주를 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말 한마디, 이 생각 하나가 지역민들과 융화되는 데에서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역에 가셨을 때 나는 지역 주민으로서 농업인으로서 살아가야겠다. 이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귀농이라는 것은 사업 명칭인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귀농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부의 계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게 뭐 지역민들도 도시민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게 있죠. 그렇지만 귀농하신 분들 스스로가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한 그룹으로서 하나의 계층으로 만들어가는 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역으로 귀농을 하시던 귀촌을 했을 때 귀농이라는 간판보다는 농민이라는 간판으로 살아가시면 지역민들과 융화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전에는 지역 주민들과 귀농하신 분들의 갈등이 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요. 귀농하신 분들끼리의 갈등이 더 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참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귀농이라는 타이틀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게 많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가셨을 때 지역 주민으로서 같이 살아가시는 거, 그건 타이틀에서부터 오는 건 아닐까 싶고요. 뭐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 뭐 지역 소멸이라는 거, 또 지역 소멸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만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농업의 위기까지 같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농림부와 해수부,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3개 부처에서는 농업인 육성 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좋다고들 얘기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이 지역을 선택하실 때요. 이런 부분,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지역 인프라가 감소되는 것까지도 같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귀농과 귀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법률적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귀농이라는 것은 농어촌 외지역, 그러니까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분이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으로 농촌에 가셔서 농업을 하시는 분을 저희가 귀농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 이상 영농을 하시는 분이고요. 또 그에 따른 농지연부와 경영체까지 등록을 마치신 분들을 저희가 귀농이라고 합니다. 경영체까지 등록을 마치시면 농업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농은 농업인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내가 농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귀농이 되는 거고요. 내가 임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귀산이 되는 거. 내가
수산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귀어가 된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이라는 것은 농지연부와 농사를 짓고 계시고 그에 따른 농지연부 경영체까지 등록이 마치신 분들을 저희가 귀농으로 보고 있고, 보편적으로 귀농 관련된 지원 정책은 귀농한 날로부터 5년까지 대상으로 잡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촌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도시민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농촌으로 가셔서 농사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걸 기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사 짓지 않는 분들은 기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는 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나 산림청, 해양수산부는요, 농업인을 육성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농하신 분들은 도움의 대상이 되지만 기촌하신 분들은 비농업인이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귀농기촌 지원 정책에서 기촌하신 분들은 일부 배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근데 결과치를 봤을 때 통계를 보면 기촌이 월등히 많습니다. 귀농이 3.6%고요. 귀여가 0.4. 그래서 귀농하고 귀여가 4%를 차지하고 있고 기촌이 96%입니다. 이 통계는요, 매년 발표되는 통계 자료 보면 비슷하게 4%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있지 그 이상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기촌하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촌을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뭐 저희처럼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주거 목적으로 아니면 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오시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기촌을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시고 살아가시는 거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촌하신 분들 텃밭농사 지으세요. 네, 텃밭농사 지을 때 종자도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농기계도 필요하고 설비도 필요합니다. 또 재배하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죠. 근데 기촌을 해서 농지연부와 경영체가 없으면 종자에서부터 농기계까지 일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난 기촌을 하더라도 텃밭 농사를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300평이라는 기본 자격 조건을 갖추시고 최소한의 노거민으로서 살아가시면 농업을 텃밭을 하시더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생활 속에서 농업인들이 비농업인들보다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농업 정책 외에도요, 복지나 교육 뭐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지원 대상으로서 복지부나 이쪽에서 지원이 되는데, 귀농하신 분들은 대상이 되겠지만 또 기촌하신 분들은 비농업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배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귀농기촌을 하더라도 귀농이라는 걸 전제로 오시면 좋겠고요. 전국 지자체가 288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귀농지로 포함되는 것은 139개 지자체만 귀농기촌 지역으로 포함이 되고 있죠. 전라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개 지자체 중에 21개 지자체만 귀농기촌 지역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농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 21개 지자체를 이사를 하셔서 여기서 농업을 하셔야만 지원 대상이 되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 또 귀농하신 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을 선정하시고 작물을 선정하시는 그 방법이 뭔가를 얘기를 나눠보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귀농을 해야겠다는 이유도 미디어나 아니면 포털의 영향으로, 지인의 영향으로 결정하시고요. 또 그에 따라서 작물도 지역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 귀농해야겠다 생각하시면요, 내 지인이 만약에 보성 살고 있다, 그럼 보성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인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대다수는 어떤 방식이냐면 혼자 불쑥 마을에 들어가서 잘 모르는 분들 붙들고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 어르신들 만나서 땅 가격은 얼마냐, 땅은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라는 작물을
미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유행작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향들이 많고 나와 맞지 않는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을 결정하실 때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농림부에는 기농기촌 종합센터가, 지자체에서도 농업기술센터나 기농기촌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일정 기간까지라도 마을을 탐방하는 거, 지역을 결정하시고 작물을 결정하실 때는 혼자 뭔가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기농기촌 절차, 기농기촌에 대해서 검색해 보면요, 기농기촌 절차가 다양한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결심 단계에서부터 지역 융합까지 이걸 이대로 가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나는 교육 다 받았어. 나는 농직 확보가 되어 있어. 이런 분들과 아무것도 없는 분들과는 준비할 절차가 다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만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 나는 교육을 더 받아야겠다 하면 교육에 관련된 거, 가족과 동의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면 가족 간에 많은 얘기를 나누는 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기농기촌 준비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많은 분들이 기농해야겠다고 바로 기농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렇지 않은 게 평균 기농을 하신 분들 조사해 보면 25개월 정도 준비를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그걸 무작정 지역을 탐방하고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기보다는 나만의 그런 절차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준비한다고 하면 준비하는 과정도 정착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도와드린 기관이 좀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물이 서울 양재동 H센터 14층에 저희 서울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하고 같은 건물에 4층에 가시면 농림부의 기농기촌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기농기촌 종합센터에서는 전국 단위 상담이 가능하고요. 법률적인 거, 지원 정책 관련된 거, 그리고 지자체와 무관하게 중앙에서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상담이나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농기촌 종합센터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또 전라남도로 오시겠다고 하면 바로 시군으로 가실 게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 시군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 딸기 농사 지어야겠다 하고 또 최근에 마음은 딸기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고흥으로 기농자들이 많대. 그럼 나는 고흥으로 가서 딸기 농사 지어야겠다 이렇게 맘먹으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걸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렇게 맘먹은 분은요, 종합센터나 저희 센터를 바로 경유하지 않고 바로 고흥군으로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흥에 가서 상담을 할 때 또 고흥으로 기농하고 싶은데요, 도와줄 수 있나요? 했을 때 고흥군 공무원들 19분 똑같습니다. 오십시오. 도와드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 고흥에서 딸기 농사 짓고 싶은데요,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했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라남도에서 딸기를 하시려면요, 담양이나 화순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고흥 옆에 있는 강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공군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딸기를 할 때 담양, 화순, 강진이 유리하고 많은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고흥으로 오시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흥에 갔을 때 딸기를 했을 때 보니까 담양이나 여기하고 지원 정책 차이가 크더라는 겁니다. 이건 큰 시행착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기초지자체에서는요, 농업인 육성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드릴 것처럼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전라남도 21개 지자체를 여러분에게 비교해 드립니다. 작물, 아니면 지형적인 요인, 문화적인 거 이런 걸 체계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저희 같은 센터에서 상담 받고 한 3개 지자체, 그러니까 3개의 한 기초지자체 추천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에 가셔서 기초지자체에 가셔서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준비하는 데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상담이나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상담 받으실 때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해 오는 분들이 궁금한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되게 창업 자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자금적인 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거에 너무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교육입니다. 왜? 창업 자금을 받으려면 교육을 일정 부분 이수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가지만 상담을 해 오시는데요. 요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금적인 거, 교육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살아가실 때 소득작물 매우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딸기를 해야겠다 했을 때 딸기가 공이 유리한지 담양이 유리한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요걸 재배했을 때 소득은 얼마나 나올 건지 지원 정책은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안 물어오더라는 겁니다. 주거 공간,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구례에 체류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머물면서 영농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재 한평과 해남에 체류형을 조성하고 있고요. 전라남도는 여러분이 일정 기간 머물러 생활할 수 있는 먼저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기농의 집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시거주 공간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매매하거나 신축하셨을 때 구체적인 상담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도 잘 안 물어오시더라는 거죠. 또 기농을 해서 겸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일자리를 겸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 나 일을 좀 해야겠다, 창업을 해야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요거에 대해서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극히 드물고요. 또 자녀가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물어보지 않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 당연히 병원이 중요하죠. 의료나 보건 이런 부분 또 외진 곳으로 가면서 치안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총체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거주 공간부터 소득작물, 또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 뭐 영농교육, 또 농지나 자녀 교육 이런 전반적인 나에게 필요한 상담 리스트를 가지시고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하나 체크하고 상담 받고 하다 보면 나에게 부족한 게 뭔가를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신다고 하면 기농을 준비하는데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기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셨으면 하는 기관들입니다. 기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농, 기업, 기산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기농기촌 종합센터, 농림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농기촌 종합센터가 있고요. 해수부가 운영하는 기업기촌 종합센터, 또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임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다 각자 한 번 정도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구례로 기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구례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례는 지리산 자락을 끼고 있고요.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례에서 기농을 하셨다는 분들은 농업도 하지만 임업을 병행하실 확률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농교육만 받았던 분들은 임업정책을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귀화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섬으로 귀화했다고 수산업만 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농업을 병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귀화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귀화 정책은 잘하는데
기농 정책을 또 모르더라는 겁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제 그런 질문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산했을 때 귀농과 귀산하실 때 기농 정책 지원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던 분이 계신데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와 모르고 있는 차이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기농을 하더라도 기여나 귀산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알고 접근하시다 보면 살아가시면서 농업을 하시면서 기여나 귀산에서 또 새로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작물입니다. 내가 선택한 작물이 기농인지 기여인지 귀산인지 명확하게 구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3개 홈페이지는 꼭 들어가셔서 한 번 정도 정보를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그에 따라 준비하시는 것도 향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농사로는 농진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포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농사로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와 유사하게 귀여 같은 경우는 쪽 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곳에서 기여에 관련된 정보를 농사로처럼 제공하고 있고요. 산림, 임업 같은 경우는 임업진흥원이나 산림과학원에서 농사로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시던 임업을 하시던 귀산을 하던 이 세 군데 기관의 홈페이지 정도를 한번 들어가시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기농, 기업, 귀산 정책과 동일하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이 농사로나 해양과학기술원, 산림과학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살아가시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농지114, 흑토람, 스마트 국토 정보, 토지용 규제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것은 농지114에서 토양의 성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에 어떤 작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흑토람, 또 땅을 사기 전에 내가 원하는 땅의 측량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 국토 정보, 또 모든 토지에는 규제가 있습니다. 내 땅이라고 집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내 땅이라고 축사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에 관련된 정보, 이 네 가지 정도 홈페이지는 꼭 들어가셔서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도 이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난 체험에 관심 있다 하는 분들은 웰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농어촌,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마을 단위 체험 휴양마을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체험 휴양마을들은 다양한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 인접마을에 가서 유사한 체험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마을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웰촌에서 정보를 조금 확보하시고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에 관련된 정보를 웰촌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6차는 지금 농림부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기농하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농하신 분들이 농해소득,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가공이나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1차 농업과 2차 가공, 3차 체험을 더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기농하신 분들이 6차 쪽에서 많은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각 도에 6차 산업센터가 있고요. 저는 기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 준비 과정에서 6차 지원센터를 한 번 정도 방문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기농하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1200평의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평균치입니다. 1200평 농사 지어서 유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기농하신 분들이 이걸 통해서 체험이나 가공을 연계하고 있고 그 연계선상에서 6차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기농 3년차, 5년차 되면 6차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준비를 하고 실제 6차 인증을 받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기농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향후에 기농에서 3년, 5년 차에 6차로 옮겨가실 분이 6차 인증을 받을 분들이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6차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준비하는데 최소 1년, 또 자금이 투여가 되겠죠. 그럴 거라고 하면 준비 단계인 현재 단계에서 6차 센터에 가셔서 나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떤 작물을 해서 향후 몇 년 뒤에 이걸 가공이나 체험으로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싶다. 몇 년 동안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는지 그 프로세스를 좀 알려줘라. 그럼 나 기농 준비하면서 이걸 같이 준비하고 싶다. 그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예산을 아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6차 지원센터 꼭 방문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또 농지은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농지에 대한 임대를 매매를 알선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특히 임대를 하실 때는요 농지은행을 활용하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잘 아시는 것처럼 경매입니다. 대법원 경매 말고 또 한국자산공사라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 가면 온비즈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는 공매로 나와 있는 부동산 정보를 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쪽 일하는 사람들도 기농하시는 분들, 기촌하시는 분들에게 경매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왜? 믿을 수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거 하나 있다고 하면 경매를 직접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찾지 않습니다. 대개 법률사무소나 이쪽에서 추천한 물건지 확인하고 위성사진 보고 이거 괜찮겠다 하고 입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매를 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현장을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떤지, 왜 경매로 나왔는지, 이 주변 환경 그 미치는 영향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얘기를 아마 지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잘 얘기하지 않을 건데요. 그럴 때는 각 면에 가면 농민 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그런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받기 전에는 현장을 한 번 정도 탐방하시고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데까지 정보를 얻어 보신 다음에 경매 접근하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여기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 기관들은 기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기관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기관들은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 관련된 지원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라남도로 기농하셨을 때 다양한, 그러니까 저희가 기농에는 창업자금 외에는 특별히 지원 정책들이 없죠. 근데 그 외에도 1조가 넘는 농업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게 전라남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도 해양수산과학원까지 관련된 홈페이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번 정도 들어가셔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정도 체크하시고 메모해 놓으시면 향후에 농업을 하면서 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조직들은 창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농촌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농업 외 다양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을 도와드린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 또한 한 번 정도 시간 나실 때마다 들어가셔서 이 기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조직들이 있고 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뭐 마을 만들기 공동체 지원센터도 있고요. 6차, 지금 여기는 6차가 빠져 있죠. 윤복합 지원센터가 여기 있네요. 윤복합 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이런 다양한 지원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곳은 저희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유관기관으로 링크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 들어가셔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도 기농 준비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일정 정도 살아볼 수 있는 기관, 주거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임시 거주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 센터라고 해서 현재 저희 구례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30가구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1년 정도 머물 수가 있고 20평 내외 독립세대를 여러분에게 임대해 드립니다. 그리고 집만 임대해 드리는 게 아니라 텃밭을 제공하고 있고 공동 실습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농사도 지어보실 수 있고요. 영농교육도 받고 농기계 교육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장점은 뭐냐면 지역을 물색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 구례, 곡성, 순천까지 돌아보는 게 너무 어렵죠. 근데 여기에 거주하면 오늘 같은 휴일날 지역을 탐방하기가 좋겠죠. 또 계속 지역을 탐방하다 보면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잦은 교류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다는 겁니다. 또 지역민들 입장에서요.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서울에서 구례로 왔습니다. 이분과 구례 체류형에 살고 계신 분이 땅을 알아봤을 때 지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여기 체류형에 계신 분들이 실제 저 귀농할 것 같고 우리 동네로 이사 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례에만 운영이 되고 있는 체류형을 현재는 한평하고 저희가 해남에 조성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에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는 한 1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한 달 살아보기, 먼저 살아보기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고흥에 가서 한 5일 정도 머물 수 있도록 저희가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지자체가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물색하시는 과정,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지역을 탐방하기 원한다 하시면은요, 모텔이나 호텔을 이용하기보다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귀농의 집이라는 것은요, 마을 단위 빈집을 지자체가 임대해서 리모델링 한 다음에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월 10만 원 정도의 최대 긴 데는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집을 빌려 쓸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준비하시는 거, 또 이런 공간은 어떻게 보면 이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아보시고 결정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지역도 탐방하시고 지역민들과 교류하시고 이 안에서 영농교육도 받는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 안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머물 수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 먼저 살아보기 홈페이지가 저희 전라남도 귀농산업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 들어오시면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이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상담이 원하시면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오늘은 강의 시간이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아마 강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창업자금에 대해서 관심들 많으실 겁니다. 또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접수할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저 몇 시간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 교육 꼭 받고 싶습니다. 어제도 저 유사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창업자금 받는 거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 초기 자본으로 활용하기 좋은 자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거, 이걸 준비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그럼에도 창업자금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고 유의할 거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창업자금은 농업 기반 자금으로서 여러분이 농업을 시작하실 때 농지를 구매하시는 거 설비자금, 그러니까 농업 창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대 3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택자금은 7,50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아시는 것처럼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융자자금으로서 연 금리가 2%고요. 전라남도에서는 여기에서 1%를 또 3년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1%만 이자를 내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상환 기간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어제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기업 귀산에서도 유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쪽도 유사한 똑같은데요. 귀농을 하셔야만 하고요. 또 교육을 여긴 10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가 100시간이고 최대 250시간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100시간만 이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100시간 이수하면요. 평가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하점입니다. 최대점을 받으시려면 최대 250시간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교육을 좀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창업자금 원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죠. 그러다 보면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만 창업자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자금은 귀농한 5년차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귀농 1년차에서부터 귀농 5년차까지 이 자금을 신청해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기준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 특히 많이 보죠. 교육을 100시간을 받았냐, 250시간을 받았냐도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귀농해서 몇 년 정도 살았냐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금을 받으실 때는 교육을 좀 많이 받아 놓으시는 게 기존에 귀농하신 분들과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귀농자에게만 이 자금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제촌자라는 개념이 생겼죠. 제촌은 어제 강의에서도 누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농촌 지역에 살고 계셨던 분 중에 비농업인 중에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이 자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업자금의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은 좀 많이 받아 놓으시는 게 기존에 귀농하신 분들과 경쟁할 수 있는 거, 제촌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것은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에 내가 5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2억 5천을 향후 5년 이내에 사회에 나눠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아마 이 교육을 받았던 분들 중에 농협을 갔다 오신 분이 한 반은 되시고 반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물어보면 반은 농협을 갔다 왔는데 반은 안 갔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 자금을 받으시려면 농협을 먼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협과 당연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라고 농신보라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를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자금의 프로세스는요, 교육이 아닙니다. 농협 상담이 가장 1순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농협이죠. 농협에서 상담받고 교육받고, 그러면 농협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내가 내 신용상으로 내 담보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행정에서 심사를 받고 심사가 통과되면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상담을 안 받아 놓으면 내가 얼마까지 가능할까라고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땅을 사겠다고 창업자금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땅을 구매하려고 했던 게 금액이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이 되겠지 하고 교육 다 받고 심사 받고 농협에 신청했는데 1억 5천까지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5천만 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 이전에 가계약을 해야만이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5천만 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성금으로 냈던 계약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금을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협에서 내 신용도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농신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상담을 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리고 교육 이수하신 다음에 귀농하신 다음에 행정에 면접심사를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상담은 꼭 필요하다는 거. 또 하나 저희가 가산점을 많이 받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상환 계획이 제대로 나와 있는 분들을 제가 가산점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상환할 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실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환 계획 안 잡아놨다가 기농 6년 차에 역기농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환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농업을 하시겠다는 분들, 영농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현장 실습 교육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최소 3개월에서 7개월까지 현장 농장에서 여러분이 직접 실습하면서 영농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실습 기간에는 여러분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 현장 실습 농장은요, 아무나 현장 실습 농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작물의 전문가들, 최소한 이 작물에 체계적으로 재배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재배를 잘하는 전문가 농장을 현장 실습 농장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현장 실습 농장을 경유해서 농업을 배우시고 접근하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좀 많이 이게 회자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안 드리겠지만 청년 정착자금을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80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3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간단하게 농업 관련된 거 말씀드리고 이어서 창업 관련된 것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기농하신 분들이 한 1억 7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예산 가지고 농업에 영농에 투자하는 게 한 1억 2천 정도, 그리고 경작 규모는 1,200평 정도 농사 짓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건 평균치, 농림부에서 조사했던 평균치 자료고요. 또 밑에 보시면 소득입니다. 우리 기농하신 분들이, 기촌하신 분들 1년 차에서부터 5년 차까지 세대 소득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여기는 농업소득과 농해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경작 규모, 요걸 가지고 요 금액으로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경작할 게 얼마 정도 되는지에 따라 이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아마 여기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창업자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작물입니다. 작물이 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담양으로 기농을 해서 딸기를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하고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양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딸기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작물 전문가들이거든요. 이분들하고 한 번 정도 상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딸기를 몇 평을 할 거고 이걸 로지할 건지 수경 재배를 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도 금액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구체성 계획을 가지고 가셔서 딸기 담당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 연간 소득을 1년차, 2년차, 3년차 소득이 계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 투여되는 자금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창업 자금을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내가 내 자본금을 얼마를 더 확보해야 할지에 대한 개념이 잡히실 거고요.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있다고 하면 저희 창업 자금은 농업을 하면서 그걸 못 해드립니다. 창업 자금으로 운영비를 못 합니다. 생활비를 못 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빠져 있는 생활비와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준비하시던가 아니면 농업을 하면서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그 투자 모델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작물 영농을 준비하면서 금액적인 걸 계산하실 때 대개 투자자금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 한 2억 정도 있으면 영농을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최소 3년치 운영자금하고 생활비가 동반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는 연간 월 한 1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농업 운영자금은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운영자금만 3년이면 6천만 원이죠. 생활비도 한 2천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아까 창업자금을 받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5년차 소득이 6년차 됐을 때 소득이 얼마 나올 거냐. 많이 나오면 4천만 원 나오겠죠. 그럼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창업자금 3억을 융자를 받으면 6년차에 상환해야 할 돈이 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천만 원 벌어서 창업자금 원리금하고 이자 갚고 나면 4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창업자금을 받으실 때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 정도 벌어 드릴 수 있고 이걸 6년차부터 15년차까지 체계적으로 갚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줘야 하는 거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을 하다 보면 운영비와 생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주고 이걸 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금은 조금만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지만 어려운 건 뭐냐면 현장에서 기농하신 5년차 이상 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창업자금 원금 갚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상환기간을 늘려줘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준비 과정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자금을 받기 원하신다고 하면 상환에 대한 구체성,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한다는 것 앞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5년 차만 돼도 그래나마 농업인 평균 소득에 도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빠른 편이죠. 소득이 창출이 되는 것은. 근데 그 부분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농업인들보다 소득이 많은 편입니다. 경작 규모가 1200평에서 상대적으로 3895만 원을 번다는 것은 적은 금액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차에 집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차 산업이라는 가공이나 체험으로 연결해서 가기 때문에 농업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농하신 분들이 3년차 이후에 6차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농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6차 지원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꼭 받으셔서 6차로 진입하시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6차 또 하나 좀 다른 거 말씀드리면 내가 농업도 하고 가공도 하고 체험도 하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1차에서 3차까지 다 해야겠지만 요 모델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로서 공동이 같이 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더 효과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작물은 지금부터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나나 하시겠다는 분들, 비파 하시겠다는 분들, 다양한 열대작물 하시겠다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열대작물도 기술이 필요하고요. 준비기간,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초기에는 보편적인 작물로, 지역 작물로 접근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기술원이나 우리 전라남도에는 나주에 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열대작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 교육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 받으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좋고요. 또 각 진도에서부터 여수까지 남부 지역으로 있는 지자체들은 기술센터에서 열대작물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셔서 내가 간 지역에 적합한 보편적인 작물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열대작물로 가시겠다고 하면 기농 이후에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인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처음부터 갈 거야 하는 분들은 리스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대작물을 하시려고 하면 자금적 여유를 많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작물보다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셔야 하고, 지금부터 영농기술, 그러니까 열대작물 기술 교육을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받으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술원은요 도민에 한해서만 교육을 합니다. 전라남도 농업인만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술원에 가서 열대작물 교육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하셔야 하는데 그게 좀 녹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기존 작물을 하시면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걸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직까지 자리매김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가셔서 준비하셔도 충분히 소득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 않는 길로 가지 마시고요. 이후에 조금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유통도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로 대농을 한다고 하면 유통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셔도 되겠지만, 소규모 1200평이라는 농사를 지었을 때 유통을 농협이든 공판장을 뺐을 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도요, 적게 소규모로 농업을 하는 분들은 유통을 직거래 내지 여기서 보여드리는 로컬푸드나 생활협동조합에 납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최근에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하면 농업인들이 기술센터에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뭐냐면 SNS 유통과정을 많이 요구합니다. 농업인들이요, 여러분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훨씬 잘합니다. 유튜브, 여러분 중에 방송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농업인들 어느 정도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농해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도 도시민들보다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새로운 유통 시스템, 그러니까 미래의 유통 시스템은 SNS로 옮겨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농협이나 공판장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직거래 방식의 유통이 필요하거든요. 그 직거래가 지금은 SNS로 많이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에 대한 준비 과정도 지금부터가 좀 필요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좀 번거롭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유튜브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준비하시고요. 저희 지금 이렇게 화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처음엔 녹록하지 않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더라고요. 또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작하는 게 어렵지만 시작하고 나면 체계화되는 거, 내꺼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농업도 중요하지만 농촌이라는 공간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촌의 공간은 다양성이 있는 곳이죠. 그 다양성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치와 합해진다고 하면 더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농업을 하던 일반 창업을 하던 도시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요거 하나는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1200평 농사 지어서 소비자에게 유통을 할 때요, 이제 감동을 좀 줄 필요가 있죠. 그 감동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냐에 맞춰주는 거죠. 그건 사회 트렌드에 따라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농업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난 기농 안 하고 그냥 도시에서 창업할래 하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냐는 겁니다. 소비자의 욕구가 뭐냐는 거죠. 그 욕구에 맞춰 주셔야만이 소비자는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내가 만든 가공품을, 내가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트렌드를 여러분이 따라가 주셔야 합니다. 그냥 내 고집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좀 변화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추어서 내 농업을, 내 가공품을, 내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트렌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서울대 트렌드 센터에서 매년 10월 달에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매년 대한민국의 국민들 의식조사를 해서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요 안에서도 우리 농업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런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면 향후에 농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겁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을 어떻게 바라보냐, 도시민의 욕구를 조사해서 농업인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부분에 서울대 트렌드센터의 자료도 보셔야겠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농업 관련된 미디어나 아니면 그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취합하다 보면 도시민의 욕구에 맞춰서 농업을 전개하실 수가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도시민들이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욕구가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도시민들이 농촌을 먹거리 이상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도시민은 농촌을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안에서 쉬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적인 요인, 또 치유, 힐링의 요인들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돈이 여기 있는 겁니다. 도시민이 농촌에 와서 돈을 소비하는 것은 이 먹거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쉬어가는 공간에서 돈을 돈을 지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농촌에서 농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도시민의 욕구에 맞추어 주셔야만이 더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걸 혼자 나만의 아이템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죠. 지역의 먹거리나 자원 또 문화 예술들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민들의 욕구,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기에 있다는 거. 쉬어가는 공간, 치유의 공간, 체험, 관광, 체류의 공간으로 농촌을 바라보고 있고, 이걸 즐기기 위해서 주말마다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나가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하나의 사업 모델로 만들어 내신다고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하신 분들 중에 한 30~40%가 농업과 일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 농업 수익이 적기 때문에 농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겸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농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촌을 해서 일을 하면서 지역에서 동화된 다음에 또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거주하면서 영농 기술을 습득하고 지역민들과 친해진 다음에 농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농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조금 돌아가고 더딘 것 같지만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농촌을 바라보셨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을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농업은 경험이 필요하고 영농 기술이 필요하고 지역민들과 유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다고 무조건 농촌에 가서 쉬고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촌에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취업을 하셔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영농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지역에서 안착하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하다 보니까 난 농사 짓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나한테 맞는구나 생각하실 때는 꾸준히 그냥 일만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촌하신 분들이 97%입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전원생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일자리에 취업하시기를 많이 권장드리고, 또 하나 남성분들이 혼자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부부가 같이 오셔서 투잡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남편분이 농사짓기 원해서 귀농하셨다고 하면 부인분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거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시군들에서 현장 교육들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데 보여드립니다. 현장 가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면
귀농을 설득하고 귀농을 이해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 지역에서 살고 계신 귀농하신 분들 만나보시면 여성분들은 농사짓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 이런 일자리에서 취업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이나 복지 쪽에서 활동하시는 귀농 귀촌하신 여성들 많고요. 또 창업,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창업 모델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성분들이 아니고 여성분들이라는 거죠. 창업도 농촌의 자원을 이용해서 가공이나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귀농하신, 귀촌하신 여성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투잡할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은 이런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귀농을 하실 때 기반이 있다고는 모르겠지만 기반이 좀 부족하시다고 하면 이런 일자리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여기를 경유하신 다음에 농업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부부가 투잡으로 가기를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빨리 넘어가지? 또 하나는 창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다양성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무조건 농업만 농촌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97%의 귀촌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냥 살고 계시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 주변에 귀촌하신 분들 보면요,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 농촌유학이라는 센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문화예술 기획도 했었고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농사 짓는 분들보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치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지역에 오셔서 그 경험치를 버리지 마시고요. 농촌형이라는 창업 모델을 만들어내신다고 하면 좀 더 여유롭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유관기관 소개하면서 하단에 파란색으로 있던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 중에 마을 만들기나 공동체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여러분의 창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여행을 좋아해. 그럼 여행 기획자가 되는 겁니다. 여행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행 프로그램 운영하시면 그게 수익으로 잡히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는 이유가 쉬어가는 공간, 체류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의 창업도 도시에서 창업하면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농촌은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던 건, 학습하셨던 걸로 나만의 새로운 모델,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척하기에 도시보다 농촌이 더 유리하고요. 또 도시는 도와드린 기관이 없죠. 근데 농촌에서는 농촌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이런 창업을 도와드리는 다양한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농업을 하시는 것보다 이쪽으로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에 일을 해주신다고 하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쉬어가는 공간, 또 지역민들의 불편함, 요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농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좀 설명드리면, 쉬어간다는 것은 예전에 도시민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여행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관광지, 유명지로 찍고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하면 지금은 머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한라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외진 곳에 조그마한 카페에서 반나절씩 앉아 있습니다. 이게 체류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더라는 겁니다. 쉬어간다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 안에서 이런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서점하는 분 계십니다. 이분 보면요, 수익은 책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이 책방에서 이틀이고 3일이고 길게는 며칠씩 머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만약에 이 책방에 오면 책만 사는 게 아니라
숙박비를 내야 하고요. 밥값을 내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도시에서 서점하던 분이 작은 마을에서 서점을 운영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불편함, 지역의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분들이 농촌유학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도 가장 안타까운 게 내가 졸업했던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유학의 개념은 도시 아이들을 시골의 초등학교를 유학을 시킵니다. 근데 부모들이 못 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센터나 농촌유학, 농가형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골의 학교에 도시 아이들을 등하교하게 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이 아이들을 관리할 선생님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센터에서는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보모 역할을 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유학 프로그램도 저희 전라남도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에 관련돼서 아이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면 이쪽에 접근하시면 지역민들도 이런 사업은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서 쉬어가는 공간 내지 불편함, 지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사업 모델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그 영역은 교육에서부터 뭐 여행, 복지, 일자리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게 좀 시간이 45분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농을 준비하시면서 유의해야 할 것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많은 기농하신 분들이 지역으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특히 남성분들 뭐 도시어부나 나는 자연인이다 보고 기농을 선택하고 결정하시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외진 곳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기농이 한 10여 년 진행하다 보니까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역민들과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 밖에 계신 분들과 마을 주민들이 갈등이 있는 거지 마을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끼리는 그렇게 갈등이 심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을 선택하실 때 가능하시면 마을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기농을 생각하시는 분들, 기촌을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지금 표기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뭐 전경 좋은 언덕이나 절벽지, 풍광 좋은 계곡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런데 혼자 들어갔을 때 고민하셔야 할 게 있다는 거죠. 내가 혼자 언덕 위에 사는 거 누구도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살면서 국가의 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한 가구를 위해서 언덕 위에다 집진 분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주고 전기를 해드리고 상수도를 해고 통신을 해드리는 것은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언덕 위에다 집을 지어놓고 이걸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외진 곳에다가 집을 지으면 이걸 여러분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면요, 20가구가 동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20가구가 동시에 들어가서 집 짓겠다고 하면 국가는 요걸 해 드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움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마을에서 마을이 아닌 이런 아무런 지역 기반이 없는 곳에 살아가실 때, 특히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흙길이기 때문에 질퍽거려서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몇 달 지나면 겨울이 될 겁니다. 겨울 되면 눈 내리면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은 습합니다. 아무리
습해도 난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곰팡이가 끼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비 더 많이,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또 마을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과연 지역민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나를 도와주겠냐, 이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는데 여기를 벗어났을 때 지역민들은 우리를 동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농업을 하든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부대낌이 있죠. 왜? 도시와 농촌은 문화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 2, 3년 지나면 극복될 문제를 이걸 피해서 외진 곳으로 가다 보면 평생 혼자 어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이 태풍이 올라왔을 때 여기 사는 분들, 이 계곡에 사는 분들은 두려움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살고 계신 분도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평지와 다르게 계곡은 이건 비가 많이 내렸을 때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계곡 옆에다 집을 짓는 걸 많이 선호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태풍 많이 왔을 때 물이 차오르었을 때 그 피해를 감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결정하실 때 가능하시다고 하면 마을로 가시고요. 이런 데는 좀 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저도 이 일을 꽤 오래 하다 보니까 귀농하신 분들, 기촌하신 분들 많이 알고 지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쪽을 선호했다가 다시 마을로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불편하거든요.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더라는 겁니다. 또 갈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육을, 귀농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할 수도 있지만 몇 년 전에 경북 봉화에서 엽총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농하신 분이 면사무소 가서 엽총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마을 외진 곳에 사는데, 마을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사는데 너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계곡물을 마시는 게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행정에 계속 관정 파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행정이 한가구를 위해서 관정을 파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안 해줬다고 엽총 돌고 또 그 외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엽총을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 조사해 보니까 생각해 볼 만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많이 이격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1km 이격됐는데 마을 분들과 일체 교류가 없었대요. 지역으로 이사 온 지 9년이 됐는데 9년 동안 살면서 지역민들과 교류 일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지역민들과 교류했으면 관정 같은 문제는 좀 더 쉽게 풀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귀농하신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주소 이전을 안 합니다. 창업자금을 받는 분들은 주소 이전을 하시는데 창업자금 관심 없는 분들은 주소 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주소 이전을 안 했더라고요. 집이 제가 알기로는 수원 어딘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봉화에 살고 있지만 주소는 수원입니다. 봉화군 입장에서는요, 우리 국민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원에 주소지를 놓고 내가 봉화에 살고 있으니까 무조건 나 봉화에서 지원해줘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마을을 벗어났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땅을 사는 거, 여러분이 귀농 준비하셨던 분들은 많은 얘기 들었을 겁니다. 땅은 천천히 구매하시라고, 집은 천천히 지으시라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을 천천히 지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열에 한 명이 귀농했다가 옆 동네로 옮겨가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흥으로 귀농했습니다. 딸기 농사 지으려고 고흥으로 이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기, 전라남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담양이나 화순이나 강진입니다. 그쪽 사람들하고 교류하다 보니까 그쪽은 재배하는 거, 가공하는 거, 유통하는 거, 마케팅하는 걸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딸기를 하려면 고흥보다는 담양, 화순 가까이 있는 강진으로 가야겠다 해서 옮겨가는 분이 계십니다. 이건 현명한 선택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내가 집을 지어놓고 땅을 구매를 해놨습니다. 이게 내가 처음에 집을 지었을 때 가격에 대팔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땅을 샀을 때 원래 가격에 팔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달리더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땅 절대 도시민들한테 안 팝니다. 사람 살기 좋은 땅은요, 지역민들이 먼저 선점합니다. 농사 짓기 좋은 땅, 지역민들이 먼저 선점합니다. 지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땅입니다. 그것도 농사 짓기 좋은 땅, 사람 살기 좋은 땅이 지역민들의 최대 욕심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좋은 땅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선점하지 도시민들한테 안 팔더라는 겁니다. 뭐 경매로 나온 거야 변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좋은 땅은 마을에서 거래가 됩니다. 땅이 좋아야 농사 짓기 수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가격입니다. 농촌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동네에서 거래되는 거 가격하고요, 외지인들한테 파는 가격 차이가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을로 이사 온다고 해도 지금까지는 도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민들에게 거래되는 땅 가격에 땅을 팔 거라는 거죠. 근데 도시민들에게 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와서 보니까 땅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싸우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실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처음에는 임대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 빈집들을 있거든요. 그 임대할 수 있습니다. 좀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면이나 읍소재지 가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거 임대하셔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하실 수 있는 거죠. 또 임대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임대하는 방법 간단히 팁을 하나 드리면 제 주변에서 임대 수월하게 했던 분들은 방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귀농해야겠다고 그 다음날 이사한 분들은 땅을 사갖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요. 나 귀농해야겠다고 하고 전국을 많이 탐방하시고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조언 구하고 교육 많이 받다가 괜찮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이사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마을과 교류하더라는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한 달에 2-3번씩 마을을 다니더라고요. 마을 행사 있으면 가서 같이 어울리고요. 마을 행사 있으면 아니 뭐 마을에 농사 뭐 일거리 있으면 가서 같이 도와주고요. 묵묵히 한 6개월을 한 달에 몇 번씩 다니면서 지역민들과 교류했습니다. 당연히 한 6개월 지나니까 지역민들이 친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사 안 오냐? 이제 이사 와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 하더랍니다. 그때 땅이나 집 얘기를 가볍게 얘기하면 마을에 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놀고 있는 땅 당신들이 빌려주더라는 겁니다. 빈집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빈집 빌려주겠다고 이장님이 서울을 3-4번을 왔다 갔다 한 분도 계십니다. 왜? 집주인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출향민인데 집을 놀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서울에 계신 이분 만나서 설득했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집 누구한테 빌려주더라. 사람 빌려주자. 사람 너무 좋더라. 그렇게 해서 집과 땅을 빌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좋은 땅 나오면 그때 여러분이 그 땅을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땅을 빌려서 사용하시다가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게 단기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대개 장기로 가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데도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시고요. 가격적인 것도 한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30-40대 귀농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교육을 받는 분 중에도 30-40대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30대, 20대 상담을 하다 보면 청년 정착자금에 대해서 많이 물어옵니다. 자녀가 있냐고 하면 자녀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공이 저한테 교육 문제에 대해서 귀농은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 고민해야 할 문제죠. 저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귀농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잘 다녀야 하는 거고 교육에서 소외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던가 탐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저도 이 일을 2008년도부터 꽤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지만 상담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저한테 저희 아이가 있는데요. 그 동네 학교가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는 있나요? 중학교는 있나요?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학원은 있을까요? 물어보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젊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제 친구 사례입니다. 제 친구 축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편하고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남편은 축사, 제 친구는 아이들 데리고 읍에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최소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요, 부부가 그렇게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또 하나는 저도 5, 60대 또 심지어 70대 어르신들하고 상담 많이 합니다. 근데 60대, 70대 어르신들하고 상담했을 때 의료원이 있냐고 안 물어봅니다. 병원이 있냐고 안 물어봅니다. 교통 여건이 어떠냐고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농촌에 사실 때 도시와 다릅니다. 도시는 급하면 바로 옆에 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 있죠. 농촌은 의료원이요, 군 단위에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병원이요, 심지어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한답니다. 여러분이 지역을 결정하실 때 너무 외진 곳으로 가면요, 산에 둥턱에다가 산쪽에다 집을 짓고 살다가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19가 바로 올 수 있을까요? 경찰이 바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의료의 사각지역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치안의 사각지역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농촌에 범죄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사람 사는 공간에 범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농촌도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와 병원, 의료 문제 당연히 고민하셔야 하는 거고, 치안 문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119 이런 여건까지도 다 따져보시고 접근하셔야 한다는 거죠. 또 복지, 생활 속에서 복지 매우 중요하죠. 복지의 사각지역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농기촌을 준비하시면서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자금도 중요하고 작물도 중요하지만 일단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적인 요소까지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준비 절차, 여러분만의 프로세스를 만드시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상담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상담하시고요. 저도 경우에는 의료나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 전라남도를 잘 알아요. 저는 전라남도 21개 지자체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고 그 물어본 다음에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담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줄여가면 어떨까 싶고요. 혼자 귀농하는 분들은 저는 최근에 남성분들도 그렇고 예전에 남성분들만 혼자 귀농을 많이 했는데 요즘 여성분들도 혼자 귀농을 많이 하세요. 근데 현재 혼자 귀농할 때 고민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혼자 귀농하신 분들 한번 살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에서 귀농하신 분들, 기촌하신 분들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강의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사기당하지 마시라고. 사기의 형태는 단순합니다. 돈을 3억을 투자하면 월 소득 500을 보장하겠다. 근데 소득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주거와 생산을 보장하겠다. 주거 공간, 생산 기반, 그리고 소득을
책임질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돈을 투자해서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사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저희 교육받는 분들 중에도 여기에서 얘기 들었던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교육에 한두 분 꼭 참여를 하시거든요. 이걸 돈이 없는 분들에게 창업자금 받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가 3억이라고 투자 금액을 3억을 얘기한 것은요, 창업자금이 3억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걸 얘기해 오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게 이런 그 기획부동산 형태의 사기가 2013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형태는 다양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피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농림부가, 이 농림부 자료거든요.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사기라고 규정하잖아요. 근데 이 교육 끝나고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이걸 얘기하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이면 안 따라갈 수가 있는데 지인들이 추천해 오더라는 겁니다. 선후배들이, 먼 친척들이 추천해 오니까 따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피해로 연결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절대 돈을 투자하면 얼마 보장하겠다 믿지 마십시오. 그게 됐으면요, 기농교육 안 합니다. 국가가 이걸 만들죠. 국가 프로세스 이거 안 만들어 봤을까요? 고민해봤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누가 추천해 오면 좀 멀리 하시고요. 기농기촌 상담, 교육 좀 받다 보면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빨리 넘어온 것도 있고요. 궁금하신 것은 저희 센터로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화상으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이후에 화요일까지 교육 잘 받으시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